스티븐 스필버그, 그의 영화 인생 60여 년이 넘는 세월에 반 조금 넘게 살아본 제가 이렇게 작가주의적 색채가 짙은 그분의 영화를 감히 평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영화는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뭐가 되었든 최대한 리뷰는 해보고자 영상을 어렵게 만들었네요. 이 영화에 대한 진지한 해석과 숨은 디테일들의 의미는 매우 양이 많을 뿐더러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이미 많죠. 하지만 누구나 영화에 대한 견해는 다르기에 저 또한 저만의 시각으로 이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극 중의 캐릭터들이 플롯을 어떻게 이끌고 어떤 역할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극을 완성해 나아가는지 보는 걸 좋아합니다. 마치 축구 포메이션마다 각 선수들의 다양한 역할을 보는 즐거움 같은 거랄까요? 아무튼 이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의 주제의식과 메시지가 어떤 구조로 관객에게 전달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계 문명의 존재 여부에 대한 토론은 이제는 진부하기까지 합니다. 있냐 없냐 이런 말싸움은 이미 구시대적인 논쟁이고, 아마 대부분은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있겠냐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직접 밝혀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어딘가에 있다고만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외계인이 우주 어딘가에 있다는 걸 넘어서 정확히 외계인이 지구에 접근했는데 숨겨지고 있다는 음모론에서 출발해요. 우주 어딘가에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한 군데라도 존재할 확률은 높다고는 해도 그 문명이 지구에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에 어쩌면 저명한 영화 감독으로서 이름을 걸고 만들기엔 모험적인 작품이 아니었나 싶네요. 사람들은 이러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그리고 여러가지 의문의 사건들을 근거로 미 정부에 대한 음모론을 키워왔고, 결국에는 다양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었죠. 디스클로저 데이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드렸듯이 외계인의 존재 유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외계 문명이 지구에 도달했고 미국 정부가 그것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중들에게는 외계인이 있을 거야 라는 문제보다도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아니, 단순히 영화로만 본다면 허구여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빠져들게 돼요. 솔직히 감독 입장에서는 그냥 영화인데요 님들 하면 되기 때문에 메시지에 대한 책임이 다소 가벼울 수 있지만, 후반부엔 이상하게 영화가 다큐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런 가벼운 음모론 중심인 작품에 마지막에 다큐멘터리적 기법을 약간 가미하면서 무게를 실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의 어떤 요소들이 이 유치한 음모론에 관객이 동조하도록 사용되었을까요? 영화는 종반부에 가서는 워덱스에서 탈취한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하면서 관객을 설득합니다. 물론 진짜는 아니겠지만 이게 그래도 정말 폭로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긴장감을 줘요. 방송국 누군가가 AI 아니냐고 물었는데 딸깍 한번 하더니 100% 조작 없다고 대사를 치는 부분이나 앵커들이 모두 영상 자료에 대해 같은 견해를 보이는 장면 등은 좀 김이 팍 씹는 느낌이긴 하지만요. 분명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 중에는 외계인이 진짜 저렇게 감금당하고 고문당해서 기술을 탈취당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훨씬 적을 건데도 영화 내적으로는 그런 논쟁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애초에 이건 영화잖아요. 진짜냐 가짜냐를 머릿속으로 따지는 순간 이미 이 영화의 세계에 빠졌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객석에 앉아 팔짱 끼고 의심의 눈초리를 하는 우리들을 음모론에 동조하게 하기 위해서 캐릭터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도덕적 감수성을 이용하는 거죠. 이 영화는 두 개의 주인공 시점으로 시작해 하나의 플롯으로 합쳐지는데요. 영화는 정부의 비밀 조직인 워덱스의 소속이었던 다니엘 켈너가 기밀 영상 자료를 들고 도망가는 도중에 시작합니다. 같이 도망치던 그의 여자친구인 제인에게도 훔쳐온 영상 파일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 장면들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누구나 외계인 불쌍해 하는 정도의 측은지심이 생기니까요.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잡혀있는지 알 수는 없어도 외계인 고문 장면을 보면 누구나 와, 저렇게까지 해서 기술을 갈취한다고? 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1차적인 근본 문제는 건너뛰고 감정적으로 음모론에 한 발짝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사실관계에 대한 논리 형성은 건너뛰고 감정적 동조를 먼저 이끌어낸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거리 페어차일드입니다. 극중 기상캐스터 직업을 가진 여성인데 우연히 집에 날아든 새와 공명하며 어렸을 적 잠재되었던 초능력이 발현되죠. 그 능력은 세상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얻는 건데요. 영화에서 미지의 존재의 언어를 해석하는 역할이 다니엘이라면 마거릿은 그것의 전달자 역할입니다. 두 인물이 합동해야만 이 모든 폭로작전이 비로소 완성될 수밖에 없는 설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능력으로 인해 마거릿은 관련도 없던 워덱스란 조직에 맞서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중요한 임무가 생겨버리고요. 자, 근데 이 캐릭터를 초반부터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처음에 능력을 얻고 나서 전지전능한 모습, 전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지의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보는 이로 하여금 그녀가 신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어떤 외국인과도 대화가 되고 사람의 마음도 돌려놓을 수 있을 정도죠. 마거릿의 이러한 언어, 소통, 감정 교감 능력은 다니엘의 천재적이고 이성적인 수학적 능력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리는 캐릭터를 계속 보면서 무의식 중에 스스로 상대적인 무지함을 느끼며 홀린 듯이 이 마거릿이라는 인물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관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지만 인간은 자신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다른 부분도 뛰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믿게 되는 경향이 있죠. 영화에서 묘사되는 그녀의 능력을 홀린 듯 보면서 일종의 권위 편향에 관객들이 말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니엘의 여자친구 제인이 한 번 더 우리를 음모론에 끌어들이려 노력하는데요. 극 중에 제인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수녀가 되려다가 그만둔 인물이죠. 이 친구는 이 영화에서 믿음의 영역을 컨트롤합니다. 미지의 존재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땐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며 초반에는 폭로 작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계 문명이 지구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면 혼란이 찾아올 거라며 남자친구인 다니엘과 갈등을 빚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하죠? 다니엘이 보여준 영상을 보면서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이거 진짜야? 가짜 조작 영상 아니야? 이런 쪽의 의심이 아니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세상이 혼란이 온다라니. 애초에 존재 여부에 대한 논쟁은 건너뛰고 존재가 밝혀졌을 시에 대한 논쟁으로 우리를 직행시켜버리죠. 후반에는 결국 제일 중요한 역할에 앞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자신이 따르던 수녀 원장의 조언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이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지구에서 라는 성서의 구절을 읊는 수녀 원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인은 인간만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는 아니라는 걸 깨닫고 결국엔 세상 사람들이 외계 문명의 존재도 알게 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도덕적 책임감도 한 스푼 더했겠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 사용한 종교적 믿음을 이용한 관객의 동참 유도 방식이 과연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 마음까지도 동할까 싶지만 성서의 구절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더라도 진리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도 하고 인류 보편적 정서에도 길잡이 역할을 하니깐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도 나름 공감하고 넘어갈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럼 마거릿 남친은 도대체 무슨 용도의 캐릭터냐 싶으실 텐데 예, 맞아요. 사실 이 캐릭터는 위의 세 인물과 반대로 끝까지 현실에 남아있는 영화에서 말하는 진실에 다가가지 않는 캐릭터죠. 그래서 중간에 마거릿은 과감히 버리고 갑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청산한 건 당연히 아니고 이 사실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과감하게 두고 간다. 대신 방해는 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진실에 다가가는 서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유치하게 여기는 것을 철저하게 방어합니다. 사실 스필버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부분이겠죠. 마거릿 일행이 자료를 들고 캔자스 시티의 방송국에 도착한 이후부터 갑자기 영화는 무거운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듯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을 마지막 시퀀스에서 모든 방송사 앵커들을 통해 쏟아내죠. 이 영화는 사실 외계인으로 어그로를 끌었지만 내포된 의미는 탄압, 화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음모론에 동참하게 하는 영화적 장치들 떠들어 놓고 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그런 주제의식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끝까지 다 보고 나서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감이 오게 돼요. 정작 우리에게는 외계인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영화의 배경이 북한 내부 분열부터 시작된 3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데 이 상황을 주목해본다면 지금 당장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더 중요한 진실이 있다. 직관적으로 관객 입장에선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세계 3차 대전에 관한 뉴스로 시끄럽던 각 방송사 분위기를 잠재우고 고요하게 주목시킨 건 이 진실에 대한 폭로 하나였죠. 이 세상 누구도 몰랐던 진실. 사실 우리들이야 이미 외계인 고문에서 기술 해킹하는 건 삼성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중대하고 충격적인 오랜 비밀들이 세상에 공개되고 나서 실험체 17로 보이는 그레이 형태의 외계인이 최종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니엘은 마거릿에게 그리고 마침내 마거릿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죠. Listen. 이 마지막 대사 한 단어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어요. 사람마다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외계인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엄마, 나 TV 나온다. 이런 말을 하진 않을 거고 맥락상 보면 전 세계 인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일 겁니다. 실험체 17은 이미 모르는 것을 두려워 말라는 메시지를 이진법 코드로 전달하려고 한 바 있었죠. 미지의 것을 알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의 경고를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나 후자 모두 새로운 것에 대비해 인류는 화합해야 하는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얘네가 협조할진 모르겠지만 영화는 오락 요소가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밋밋한 맛이죠. 특히 대다수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만 믿고 영화관에 들어왔는데 유치한 얘기만
이야기만 해대니 많이 당혹스러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전개 자체도 큰 긴장감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봐야 많이 봤던 추격전들이고 많이 봤던 악당들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영화의 워덱스 조직은 사실 악당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그래서 남은 것이라곤 제일 마지막에 밝혀질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보는 게 거의 전부인데 그것마저 임팩트가 약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우주와 외계 생명체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많이 찾아보는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를 보면서는 그런 SF적인 요소나 지구 문명의 외적 존재에 대한 고뇌에는 크게 집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가장 제가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휴고 일당의 폭로작전, 즉 기밀 유출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왜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가? 이 비밀을 특정 국가나 단체가 독점하면 왜 안 되지? 하는 부분이요. 물론 이 물음에는 이미 영화에서 답을 내렸어요.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범인륜적, 종교적인 기준으로요. 글쎄요, 범인인 저로서는 그래도 100% 납득이 가지 않지만요. 신비한 비주얼을 기대했지만 다소 진부하고 예상하기 쉬운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캐릭터 하나하나 관객을 설득하기 위해 짜여졌던 영화, 지인과 영화를 보고 나면 한 번쯤 외계 문명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훅이었습니다.